한국은 타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며 외화를 버는 가난한 국가일 뿐이다. 이런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없다. 여기 중국인에게 속아 한국을 처참한 가난의 국가라고 생각하게 된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취재를 위해 등 떠밀려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 도착 3초 만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율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정말 운이 좋게도 한 언론사에서의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학교 졸업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인턴 자리를 구하다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기자가 되겠다는 제 꿈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처음 출근한 사무실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독일 언론사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사무실의 대부분의 인원은 중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맡은 일도 일반적인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각종 커뮤니티에 뿌리고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독일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을 취재하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일하게 된 언론은 독일 언론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중국 언론으로 독일 언론인 척을 하며 한국에 대한 각종 비방 기사를 쏟아내서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 한국에 대한 국제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틈타 한국의 문화나 역사 등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는 등의 이권을 빼앗아오고 있다던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함부로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만약 제가 이곳에서 경력을 쌓는다면 추후에 다른 정식적인 독일 언론사로 취업하는 것도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본주의적 사고로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을 욕하는 건 그저 일일 뿐이고 절대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제 굳은 다짐과는 달리 저는 일을 계속할수록 한국이 정말로 열악하고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직원들은 자신들은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있다며 한국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말라 죽는 가난한 국가고 한국인들은 의지가 약하고 불성실하기에 국가 발전이 없는 거라며 한국인들을 거의 원시인 취급하며 무시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한국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할아버지 댁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젊었을 적에 광산 관리자로 일하셨고 파독 한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일을 맡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한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러나 어렸을 적에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국가인지도 몰랐고 또 할아버지의 말씀이 전부 고리타분하게만 들렸는데요. 그래서 그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뭔가 할아버지의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해오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내가 겪어본 사람들 중 단연 최고였어. 지금과는 달리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려웠고 그래서 독일로 외화를 벌러오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도 독일 광산으로 파견을 오며 많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노동자들이 독일인들 대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곤 했어. 그런데 한국인들만큼은 정말 특별했지. 정말로 한국인들은 독일로 파견 온 많은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 중에 유일하게 환영받는 사람들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성실했거든. 한국인 광부 노동자들은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서로 뭉치며 반드시 일을 마무리했거든. 한국인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내몰리는 힘겨운 광산일을 하면서도 늘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그러한 고난을 이겨냈고 결국 한국인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지.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어.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온 중국인들의 경우 한국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 중국인들은 일이 힘들다며 독일에 오자마자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같은 국적의 중국인들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동료들의 귀중품을 서로 훔쳐대는 상상치도 못한 폐악질을 해댔거든. 특히나 임금을 받는 날에는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 연출되던지 중국인들은 서로의 임금을 훔치려고 패싸움까지 벌이다가 인명사고가 나는 일도 있었지. 물론 중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독일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했고 이들은 어떻게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곤 했기에 한국인들이 투입된 현장의 3분의 1만큼의 효율도 내지 못했어. 그러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지. 한국인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거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가족에게 송금하며 자신들은 기꺼이 궁핍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야. 한국인들은 개인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과도한 지출을 하는 법이 없었고 항상 돈을 절약하기 위해 검소하게 생활했어.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지. 왜냐하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각종 유흥에 돈을 탕진하며 가족들에게는 돈을 거의 보내지 않았거든. 그런데 오직 한국인들만은 달랐다는 거야. 나는 이런 한국인들의 태도에 엄청난 흥미를 느꼈고 그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김 씨에게 질문을 건네봤어. 한국인들은 독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꺼이 기초 독일어까지 학습했기에 이들과는 어느 정도의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 중국인들은 독일인들이 마땅히 중국어를 알아듣고 또 중국어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은 분명히 열악했지만 국민들의 수준만큼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 아무튼 나는 김 씨에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희생만 하고 사는 게 억울하지도 않냐고 물어봤어. 물론 나는 그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젊음은 머나먼 곳으로 사라져버릴 것이고 아무도 그의 타지에서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런데 한국인 김 씨의 대답이 매우 인상 깊더라고.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가족은 밥을 굶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저는 가난 탓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제 동생들만큼은 학교에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한 몸 희생해서 저희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광부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일하고 있을 게 분명해요. 저희의 희생은 곧 우리나라인 한국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 분명하고 저희의 헌신을 발판 삼아 국가와 가족이 더욱 편히 살 수만 있다면 저희는 100번이고 더 희생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었던 거야.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지. 우리 독일인들은 늘 국가 탓만 하지 국가를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할 생각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거든. 또한 가족을 위한 희생은커녕 개인주의가 팽배한 독일은 무늬만 가족인 경우가 많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명 독일에서 굳은 일을 도맡고 있었음에도 정신적인 성숙함만은 독일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던 거야. 아무튼 한국인들은 내 생애 최고의 사람들이었고 모든 독일인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오히려 독일이야말로 한국인들의 희생과 책임감 있는 근로에 감사를 표해야 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은 늘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곤 했지.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더욱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성실하게 근무했어. 이건 툭하면 일이 힘들다며 파업을 일삼는 주제도 모르는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비교되며 더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지. 자, 지금의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봐. 한국은 독일을 뛰어넘은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지만 중국은 지금도 독일로 파견을 왔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독일로 노동자들을 수출하고 있잖아.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나로서는 아무리 그 당시에 한국이 가난했지만 이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라는 것을 손쉽게 예상할 수 있었어. 그만큼 한국인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계 가짜 언론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이 후진국, 그리고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그러한 제 세뇌당한 뇌를 정통으로 강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독일의 노동력을 수출하는 가난한 국가라고 해도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은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인류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다고 해도 어떻게 노동력을 수출하던 가난한 국가가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전통적인 선진국인 독일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수천 년의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말과 같았고, 저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너무 몰입해서 과장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의심에 할아버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율리야, 젊은 녀석이 그렇게나 국제정세에 어두워서야 되겠니? 나는 광산회사에서 일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독일 과학기술부에서 일하게 되었지.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적어도 한국은 몇 년 전부터 독일을 진작에 능가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너무도 명확하지. 왜냐하면 독일은 한국에 의해 계속해서 국가 수주를 빼앗기고 있거든. 최근에 있었던 카이로 지하철 프로젝트만 해도 그래. 원래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어. 당연히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독일의 기술이 사용되곤 했고, 독일은 다른 나라의 기차를 만들어주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오고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독일은 한국과의 카이로 지하철 사업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이 분야에 대한 경쟁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밀리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그동안 독일이 누려온 막대한 이익을 통째로 가로채가며 엄청난 외화를 빨아들이고 있지. 현대 로템은 카이로 지하철 3호선에 32량의 대용량 고속 메트로 열차를 공급하는 경쟁에서 지멘스와 같은 전통 독일 철도 회사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는데,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독일로 외화벌이나 하러 오는 국가가 아닌 기술 강국인 독일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 이번 수주권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매우 힘든 사업이었는데, 이집트는 특유의 가혹한 날씨와 엄청난 인구 밀도라는 문제를 갖고 있기에 이를 충족시키는 지하철을 건설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 그런데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독일의 지멘스와는 달리 한국의 현대 로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선보이기 시작했어. 현대는 고온 및 모래 환경을 포함한 극한의 기상 조건에 적응하는 강화된 에어컨 시스템, 방진 부품, 추가 열 관리 기능으로 지하철을 설계했고, 결국 높은 기술력과 천재적인 설계를 통해 모래 및 미세먼지 문제와 극한의 고온 환경이라는 이집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거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어. 바로 현대 로템이 만든 열차는 카이로 지하철 시스템의 높은 승객 부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구성이 뛰어난 내장재와 일상적인 마모를 견딜 수 있도록 좌석을 강화했거든. 이러한 맞춤 제작된 열차는 승객 흐름을 최적화했으며, 넓은 문과 효율적인 배치로 더 빠른 승하차를 위한 효율적인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어 카이로의 교통량이 많은 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 이는 독일이 아직도 갖추지 못한 기술이었기에 관련 독일 회사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지. 독일은 고작 한 가지 기차 기술만 개발해놓고 이러한 기술들을 몇십 년째 우려먹으며 이득을 취해왔다면, 한국은 기술력에 대한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을 압도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 그리고 이 말은 적어도 몇 년간은 이러한 막대한 이윤이 남는 기차 건설 사업을 한국에 의해 모조리 빼앗겨야 한다는 말이었기에 독일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지. 심지어 한국의 사업 전략도 정말 최고였는데, 지멘스는 높은 유럽의 인건비 및 제조 비용으로 인해 다소 비싼 금액을 제안했지만, 현대로템은 현지 고용이라는 천재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고, 결국 지멘스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기차를 제공함에도 낮은 비용을 제안했기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야. 그렇게 한국의 카이로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현대로템은 이집트 및 기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다른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고 막대한 이익이 남는 계약을 우후죽순으로 체결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유럽이 가로채던 기술력 수주 분야는 이제는 한국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에도 어떻게 독일이 한국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분명 60년 전에 한국은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던 가난한 국가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자신들에게 외화를 공급해주던 독일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인류의 선진국이 되어버렸다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저 머리를 감싸쥔 채 허공만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강력한 선진국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독일보다도 뛰어난 나라를 후진국이라며 터무니없는 비하를 했던 거였고, 저는 알 수 없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며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다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회사에서 제게 파격적인 임무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며 한국의 후진적인 점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영상을 촬영해 오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백인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한국 비하 선전에 더욱 먹히는 모양이었고, 그렇게 제가 이번 임무에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한국이 정말로 할아버지가 말한 그 국가가 맞는지를 확인할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파견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은 정말로 전통적인 기차 강국이었던 독일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하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지도를 잘못 본 나머지 지하철역을 잠시 헤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웬 한국인 남성이 길을 헤매고 있던 저를 발견하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지하철역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앱까지 다운로드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하철 앱은 실시간 지하철 추적 기능과 더불어 지하철이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정확히 표시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로를 지정하면 최적의 환승 경로까지 알려주고 있었고, 심지어 지하철역 근처의 명소나 식당까지 알려주는 편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독일에는 이러한 지하철 앱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애초에 지하철은 정시를 지키는 법이 없어서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남성이 설치해준 지하철 앱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의문에 한국인 남성은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환승 과정이 꼬이는 거 아니냐고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도착하므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은 독일 출신이라고 했는데 설마 독일에서는 지하철의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독일은 꽤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마요? 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독일 지하철은 재수 없으면 30분에서 1시간 지연은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지하철역으로 향해야 했죠. 물론 지하철역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지하철역 내부에는 웬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하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의 관광지 주변의 지하철역 내부에는 주변의 관광지와 볼거리,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적별로 선호하는 식당과 명소들을 추천해주는 AI 자동 추천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이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AI 통역 기능이 지원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음에도 독일어만 구사하여 원하는 정보를 전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었고, 저는 한국에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만들어진 인프라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아무래도 한국의 기술력은 진작에 독일을 추월한 지 오래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옳았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는커녕 아직도 종이지도를 통해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렇듯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을 감히 비방했다는 점에 엄청난 수치심과 미안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선진국을 비방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중국의 이러한 열등감이야말로 중국이 한국처럼 되지 못하고 아직도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지하철표 발권기를 찾기 위해 두리번댔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는 무료 공중화장실과 수유실, 그리고 코인 세탁방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의시설들이 즐비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정도로까지 발전된 지하철을 난생 처음 봤고, 그렇게 발권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한국 지하철 이곳저곳을 둘러봤죠. 그런데 그때 저는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영무원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영어를 구사하며 발권기를 찾는 거냐고 물어왔거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저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제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다가올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영무원은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 이곳 지하철 역사에는 AI CCTV를 구축해 놓았거든요. 이 CCTV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승객들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동시에 승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방금 전만 해도 이 CCTV는 당신이 이곳 역사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외국인인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알림을 보내주었기에 제가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AI CCTV는 현재 유동인구가 많거나 외국인들이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아무래도 노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이러한 AI 시스템을 구현해 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의 진상짓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중국인들은 지하철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나 각종 안전용품, 그리고 화장실의 휴지나 비품 등을 자꾸만 훔쳐댄다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중국인들의 민폐짓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AI CCTV를 통해 중국인 도둑들을 전부 검거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행패를 부리지 못한다며 어깨를 으쓱댔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했으면 이처럼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감히 구축하지 못한 놀라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기술력의 한계를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높은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도 민폐짓을 하며 한국을 더럽히고 있다니 저는 마치 세균처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붙어서 오염시키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저 학을 뗄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중국의 밑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일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져서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심도 잠시 저는 곧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하철표 발권을 헤매고 있자 웬 외국인이 와서 저를 도와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독일인이었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독일인이 왜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표한 제게 독일인은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요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요. 이제는 독일은 전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독일 기업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고 또 한국은 기술력 면에서도 독일을 능가했으며 발전 가능성도 높죠. 저는 한국의 IT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독일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개발자로서의 몸값을 높이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다들 저처럼 한국행에 만족하고 있죠.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놀라기도 지쳐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로 인력을 수출하던 가난한 시절을 단 60년 만에 극복했고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는 게 아닌 독일이 한국으로 인력을 수출하고 있다니 저는 6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처지에 왠지 모를 착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과 희생은 정말로 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주의적인 독일인들은 한국인들처럼 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의 단 1분의 시간 오차도 없는 지하철에 탑승하고 목적지 역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려던 찰나 꽤나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웬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잡지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의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와는 걸맞지 않게 잡지를 판매하는 장면이 꽤나 이질적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 한참을 구경했죠. 그런데 웬 백발의 노인이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은 노숙자 출신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잡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처럼 노숙자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지원금이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자리 제공이라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만 해도 이러한 노숙자들까지 챙기는 정책 따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일에는 희망이 없는 노숙인들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며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약자를 끝까지 챙기니 이러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의 막장 범죄가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회를 가진 모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바로 할아버지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독일인들은 비교적 영어를 배우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독일 노인들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영어를 배우기 힘든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할아버지는 노인임에도 꽤나 능숙한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당신 독일 출신이라고요? 반갑네요. 저는 젊었을 때 독일로 파견 가서 광부 일을 했거든요. 덕분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또 저희가 벌어온 외화 덕분에 한국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었죠. 물론 제가 영어를 배운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답니다. 저는 독일에서 벌어온 돈으로 동생들을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켰지만 정작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한이 생겨 뒤늦게라도 공부를 하며 영어를 배우게 된 거랍니다. 지금의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무료로도 영어와 고등교육을 학습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국인 노인의 말에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광산 관계자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인들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아직도 놀라운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이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성실한 자세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도 배우고 싶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전부 가족들에게 양보하며 희생하는 선택을 하다니 한국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민족성도 정말 감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경스러운 민족성을 가진 한국인들이기에 이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0년 만에 수백, 수천 년의 과정을 전부 초월해버리는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전부 옳았구나 싶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행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결국 다시는 부끄러운 방식으로 돈과 커리어를 쌓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은 이름도 없는 후진국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이어나가는 독일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손녀를 따라 도착한 한국에서 그는 공항 도착 3초 만에 경악을 하며 나자빠지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유학을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본격적인 한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다소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으로 요즘 한국은 상당히 진보된 기술력을 발전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독일 친구들이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거든요. 저 또한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배움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꿈을 위한 첫걸음은 내딛기도 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결사반대하시며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 가족이 필요 이상으로 끈끈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면 꼭 조부모님의 의견까지 전부 반영하곤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옛날 사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고는 50년 전에 멈춰 있고 어찌나 완고하고 융통성도 없으신지 저는 이런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빠가 꽤나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아무튼 할아버지가 제 한국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약한 국가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독일군 장교 출신으로 장교 전역 이후 방산업체에서 근무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야말로 독일 군대에서 뼈를 묻으신 분인데요. 아빠도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방산업체에 근무 중이시지만 할아버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진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건 그냥 군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할아버지께서는 국방력이 약한 국가는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능력도 없는 한심한 국가라는 말과 같으므로 이런 의존적이고 나약한 나라와 인연을 맺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런 약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씀하시며 한국 같은 나라로는 여행을 가서도 그 나라 사람과 친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하셨고 저는 그렇게나 꿈꿔왔던 한국행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국가라니. 아니,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도대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할아버지께 윽박을 지르고 말았죠. 말도 안 돼요.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모든 한국 남성들은 2년간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의 국가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다니. 그렇다면 모병제를 실시하는 독일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아빠만 봐도 그래요. 아빠는 방산업체 연구원이지만 아무튼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침략을 목숨 걸고 막은 국가로 이건 여러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항복을 한 독일보다 의지력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군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복은커녕 국가와 가족을 위해 총 한 자루 만든 맨몸으로도 두려움 없이 거대한 전차로 돌격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한국은 자신들의 조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울분 섞인 주장에 할아버지는 잠깐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혀버렸으나 역시나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제 말을 무시했거든요. 그저 TV를 보다가 난데없이 공격을 당한 애꿎은 아빠만 당황한 기색을 보일 뿐이었죠. 그러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이상한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잠자는 시간 말고는 무조건 틀어놓는다는 국방 채널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일의 방산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인지 당연히 이러한 채널에서는 독일의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내용만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단 5년 전까지만 말이죠. 불운하게도 우리의 강력한 방산 기술력은 도통 정비를 하지 않아서 낡아버렸고 녹슬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독일의 방산 기술을 따라올 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한국이라는 다크호스는 어느새 나타나 독일을 순식간에 앞질러버렸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너무나도 빠르게 상승한 나머지 독일은 한국에 의해 추월을 당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AI, 자율 시스템,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을 통합하는 등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첨단 표적 시스템, 수압식 서스펜션, 나토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다재다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나토 국가가 아님에도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 옵션을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껏 전 세계에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나라는 전무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판매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기존 나토 인프라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첨단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실제로 독일의 단골 고객이었던 나토 국가들은 이젠 독일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당연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방산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독일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무기에 안주하며 몇 년간이나 업그레이드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독일의 무기는 디지털 표적, 원격 작전 능력 및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었고 또 독일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무기가 갖춘 나토 인프라보다도 훨씬 더 나토 시스템 통합에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생산 공정은 또 어떻고요? 그야말로 찍어내는 대로 나오던 무한대 군수품 공장의 원조격이었던 독일은 이제 녹슬고 흉물스러운 군수시설만이 반겨줄 뿐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명성과는 달리 독일은 매 계약마다 평균 수년간의 지연과 비용 초과를 발생시키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군수품 공장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공급망과 생산시설을 최적화해 놓았고 따라서 즉각적인 수요마저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든요. 이는 한국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즉각적인 무기 생산과 투입이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이 나라를 더욱 압도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강력한 기술력과 최첨단 생산 공정은 전 세계에서 오직 독일만이 가지고 있었고 독일이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독일은 현재 그저 그런 낡은 전차군단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보다 3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기술 분야는 1년의 기술력 차이로도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국가 붕괴급 위기가 닥쳐오고 말 것입니다. 국방 전문가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온몸을 벌벌 떠시며 그럴 리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군대에 몸담고 계실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자신이 은퇴를 한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오더니 이내 독일이 잘하던 것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이러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국방 전문가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기술력 하나 뒤처진 것 가지고 국가 붕괴라니 이건 너무 과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방산 산업의 경우 독일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던 분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이 지배하던 이러한 방산 분야를 계속해서 뺏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독일의 고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서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폴란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광범위한 방위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로부터 K2 블랙팬서 탱크 1000대, K9 썬더 자주포 600정, FA50 경전투기 48대를 조달받았거든요. 58억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은 한국이 확보한 방위 계약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반대로 말하면 독일은 충분히 58억 달러의 계약을 따올 수 있었음에도 눈앞에서 놓친 셈이 되거든요. 하지만 더 암울한 점은 독일은 한국으로부터 다시금 계약을 빼앗아올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K2 전차의 수력 공합식 서스펜션은 잠재적인 동유럽 전투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한국은 국토의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 국가거든요. 한국은 자신들의 이러한 불리한 자연지형을 오히려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므로써 기술력으로 극복했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괴물 전차는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로 불티나게 수출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에 특화된 전차가 아닙니다. 독일은 비교적 평지가 많은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기동할 전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조건은 오히려 독일의 발목을 잡았죠. 독일은 자신들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낸 한국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거든요. 물론 K2 전차는 능동형 보호 시스템과 모듈식 복합 갑옷도 갖추고 있어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폴란드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이 방산업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며 연구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방산 수주에서 폴란드는 러시아로 인한 지역 안보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군사 장비를 받아야 했지만 독일은 폴란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였음에도 느려터진 인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폴란드의 긴급한 군사 장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속도를 보여줬죠. 단언컨대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속도일 것입니다. 자, 한국은 독일에 비해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곧 한국이 방산 분야에 쏘아올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은 그동안 독일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시장을 전부 한국에 내줘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독일 국방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에 독일이 주도했던 시장을 전부 빼앗아 오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독일은 거의 국가 괴멸급 피해를 입으며 반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한국의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 사례를 기억하며 지금이라도 한국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잔뜩 흥분한 채 입에서 침까지 흘리시며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폴란드 계약을 한국에 빼앗긴 이유는 그저 한국 무기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독일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폴란드가 허접한 한국 무기를 구매한 것일 뿐이라며 노발대발하셨죠. 그러나 이윽고 시작된 다음 영상에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독일과의 방위계약 경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독일을 압도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일례로 최근 러시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노르웨이는 황급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아무리 비싼 무기라도 성능만 보장된다면 전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러나 노르웨이의 선택은 독일이 아닌 한국 무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선정했으며 거래 금액은 약 2억 1,500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독일의 판처하우비처 2000 자주포는 독일을 대표하는 무기라고 해도 무방했기에 이러한 충격은 독일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독일 기자는 노르웨이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며 맹비난했죠. 그러나 노르웨이는 확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적 독일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노르웨이처럼 북극의 극한의 조건에서는 당신들 독일의 무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요. K9 자주포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작동할 뿐더러 한국은 노르웨이만을 위해 강화된 부품으로 극한의 날씨를 위한 추가 업그레이드까지 보장해줬어요. 또한 K9의 자동화된 화재 제어 및 재장전 시스템을 통해 판처하우비처 2000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사격 시퀀스를 수행할 수 있어 극한의 조건에서 고강도 교전에 매우 이상적이죠. 독일산 자주포는 애초에 기후 조건이 비교적 온난한 조건에서만 작동하고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를 버틸 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은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해서 한국처럼 유지보수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도대체 우리가 K9 자주포보다 더욱 조악한 무기를 왜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러시아가 독일산 자주포를 구매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자주포는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 날씨하에 전부 얼어붙어서 전시 상황에 작동조차 안 할 거니까요. 노르웨이 측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틀린 말도 없었기에 독일 기자들은 망신만 당하고 왔죠. 한국은 고객 맞춤형 설계를 통해 자신들의 무기를 상황과 조건에 맞게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을 뿐더러 또한 한반도는 여름과 겨울 모두 극한의 온도를 자랑하는 혹독한 곳이기에 당연히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이 자주포는 쪄 죽을 듯이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에도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죠.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자신들의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자연을 이긴 미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런 정신나간 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상태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한국의 기술력을 제추월하지 못한다면 독일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테지만 말이에요. 사실 이건 지켜보는 저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벙찔 뿐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는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총 한 자루 못 만들며 탱크 한 대도 없던 가난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던 것이며 심지어 방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독일마저 제쳐버리다니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를 진정한 공학도로 키워줄 수 있는 곳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아빠까지 나서 고집불통 할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는 70년도 더 된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시나 본데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 강국이자 독일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라고요. 아버지는 진작에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며 현직 기술자들 중에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기술력을 키운 점과 독일을 상대로 계속해서 협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와 협상력, 그리고 외교력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한국의 우수한 점을 배우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게 현실이에요. 전문가인 아빠의 주장에 할아버지는 비로소 고집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자랑스러운 독일인으로서 최소한 직접 확인은 해봐야겠다며 기어이 함께 한국으로 가본 뒤 저의 한국 유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답답한 모습에 학을 뗐지만 아무튼 저도 한국으로 본격적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가족여행인 듯 아닌 기묘한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셨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에서는 노약자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또 GPS 기능을 통해
길을 잃어버렸을 시에 곧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삼성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놀라운 친절을 베풀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노인이 해외여행을 오는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앓던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외국에서 길을 잃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과 배려심 깊은 정책으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로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직원에게 정말로 아무런 보증금도 맡길 필요가 없다고요. 스마트워치는 꽤나 값이 나가는 전자기기고 보증금을 맡기지 않는다면 전부 도둑맞고 말 거라고요. 라며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지만 한국인 직원은 별 무리 없이 그동안은 내국인을 상대로만 대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스마트워치를 훔치지 않았다는 대답을 건네왔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흥분한 나머지 독일어로 질문을 건넸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금 영어로 재차 질문을 건네려고 했지만 한국인 직원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알아듣고 곧바로 영어로 답변을 건넨 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이 사투리가 가득해서 독일인도 알아듣기 힘든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말인가? 할아버지는 거의 귀신이라도 본 듯 한국인 직원을 쳐다봤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런 일이 매우 익숙하다는 듯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이 이어폰은 할아버지의 독일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기에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께 영어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랍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냐면서 기겁을 하셨는데요. 한국은 정말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할아버지는 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죠. 그러나 한국의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 서울에 도착했고 이내 제가 미리 찾아놓은 맛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분명 평균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맛집의 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함을 느끼며 식당에 들어감과 동시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로비에는 웬 키오스크가 존재했는데 알고 보니 이 키오스크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연락처를 입력하면 순번에 맞게 자동으로 식당 입장 알림 QR코드를 전송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의 순번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입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 예상 대기 시간까지 알려주었기에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편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에 믿기지 않는 기술에 두 눈을 크게 뜨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할아버지는 이쯤 되면 한국인들은 지구인들이 아닌 어디 화성쯤에서 미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온 외계인들이 분명하다며 깊은 탄식까지 하시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식당에서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식당과는 달리 한국 식당에서는 무료 반찬을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족하게 내왔을 뿐더러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 등 한국의 음식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전혀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입맛이 까다로운 할아버지도 밥을 2공기나 비우시며 엄청난 만족을 표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든든하게 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놀랄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한국이었지만 저희는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한국의 탈을 보고 큰 흥미를 느끼셨고 기어코 탈 상점에 들어가셨는데 상점에는 상품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견본품만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이 가게의 물건이 죄다 털려버린 상태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광경은 독일 가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워낙 강도짓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독일이기에 별로 놀랄 장면도 아니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가게 주인을 보고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가게 주인은 번역 앱을 통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게를 이전 중이라 재고가 없는 물건들이 많네요. 그러나 오늘 안에는 상품들이 전부 채워질 것이고 원하신다면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숙소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한국인 가게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떠날 줄 알고 숙소로 물건을 배달해주겠다는 말인가요? 독일에서는 택배 배송에 한 달은 좋게 걸리기에 저는 주인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일 뒤에 숙소를 옮기니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한국인 가게 주인은 저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스러운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3일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한국의 택배 서비스는 24시간 안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아니면 3일 뒤에 옮길 숙소에 배송을 해달라는 말인가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저 생각을 멈출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배송 인프라를 가졌으면 독일에서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 작업을 하루 만에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도대체가 한국인들은 같은 지구인이 맞나 싶어 혼란스러움을 느껴야 했고, 결국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던 하회탈을 구매하고 배달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쯤 되자 할아버지는 한국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정말로 독일의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은 인류의 기술 강국인 것을 인정하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정도 잠시, 할아버지는 이내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숙소로 향하던 와중 할아버지는 갑자기 억소리를 내시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할아버지는 심장을 움켜쥐며 소리조차 못 낸 채 침만 질질 흘리셨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구급차 연락처도 몰랐고 근처를 지나가는 한국인들도 전혀 없었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고 저는 오열을 하며 제발 누가 좀 도와달라며 큰 소리로 도움을 구걸했죠. 그런데 그렇게 5분이 지났을까 웬 구급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이내 구급대원들이 달려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급차를 부르지는 않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에 아무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급차는 대체 어떻게 알고 저희를 도우러 왔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그저 벙찔 뿐이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대여했던 삼성의 노약자용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할아버지 신체의 이상 반응을 감지했고 결국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한 스마트워치는 자동으로 구급센터에 연락을 해준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거였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결과 원래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던 할아버지는 연로하셨음에도 장시간 비행기 탑승과 더불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동했고 또 밥도 2공기나 드시며 과식을 하셨기 때문에 심장에 급격하게 무리가 갔던 거였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한국인 의사는 할아버지는 며칠만 푹 쉬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기에 저는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뛰어난 병원 인프라에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했어요. 독일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1시간은 지나서 오곤 하고 또 구급차에 실려간다고 해도 병원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를 보려면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은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진적인 의료 인프라 덕분에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의사의 검진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정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의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세계 패권은 한국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임을 직감하고 한국 유학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한 한국의 충격적일 정도로 진보된 모습에 그간의 구시대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시고 한국의 열렬한 팬으로 돌아섰죠. 할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은 독일보다도 뛰어난 국가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고 있고 자신도 10년만 젊었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며 농담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한국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경험해봤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한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말리가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언론사에서 수석 특파원까지 파견 보내 소말리의 행동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말리가 한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기쁜 소식을 일본에 전하려는 의도였던 일본 언론사는 한국인들의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아키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2023년에 소말리가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민폐를 끼치면서부터
소말리 관련 소식을 전담으로 취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물론 무슨 외국인 한 명 가지고 전담 기자까지 붙이며 오버를 하냐며 질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건 일본인들의 특성을 전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일본인들은 안 그런 척을 하지만 남일의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티는 내지 않지만 이러한 민폐 유튜버가 일본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응징되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또한 일본인들은 소말리의 소식을 통해 그의 동선을 피해감으로써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제가 일본인들이 소말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을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언론사의 기사 조회수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각종 중대한 소식보다도 소말리에 대한 소식이 훨씬 더 조회수가 높거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속내를 숨기는 특징을 아주 잘 잡아냈고 그래서 저를 소말리 전문 취재기자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전역을 완전히 뒤흔든 소말리는 그렇게 민폐를 끼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자신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듯 한국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당연히 언론사는 난리가 났고 저는 소말리의 민폐짓을 보도하러 한국으로까지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까지 파견되어 소말리를 취재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인들의 특징과 같이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안 그런 척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안 좋은 쪽일수록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전문 카테고리가 있고 또 이러한 혐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점만 봐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언론사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말리의 악행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한국의 나약한 모습은 분명 대박 뉴스가 될 거라며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결국 저는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한국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기사가 매우 순조롭게 작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한국이 소말리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원하는데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민폐짓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말리를 어쩌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말리는 워낙 철저하게 자신의 동선을 숨기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자신의 덩치 큰 흑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 않게끔 설계해놓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소말리와 함께 다니는 흑인의 체격은 일본 남자들보다 거의 2배는 클 만큼 상당한 체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국 겁먹은 일본 남자들은 소말리의 악행들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고 일본인들에 비한다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덩치 큰 흑인들을 상대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의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일본과 별다를 바가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말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폐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번화가를 활보하며 한국 여성들에게 희롱성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만원 버스 안에서 음란 영상을 틀어놓으며 한국인들의 반응을 무단으로 촬영한다거나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렸죠. 이러한 소말리의 행동에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도 못 본 척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꼭 소말리에게 다가와서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유창하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한국의 경우 나이를 따지지 않고 중장년층까지 발벗고 나서 소말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일본 커뮤니티를 완전히 뜨겁게 달구었죠.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가 여성들을 희롱하고 괴롭혀도 이악 물고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장면은 이미 녹화되어 전 세계로 퍼지며 개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노인들까지 나서 약자를 괴롭히는 소말리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정의롭고 남자답다며 박수를 보내더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그래봤자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막지 못했다며 한 소리를 하면 뭐하냐며 어차피 소말리는 아무리 한국인들이 저지를 한다고 해도 장소만 옮겨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이건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일본 편에 서고 싶었으나 솔직히 한국 남자들에 비한다면 키도 작고 왜소하며 강자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비굴한 일본 남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에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소말리는 계속된 한국인들의 저지에 화가 난 듯 더 강한 척을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말리는 한국인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했고 난데없이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주를 엎지르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케이팝은 전부 다 쓰레기고 한국에 온 김에 BTS 굿즈로 치장한 케이팝 팬들이 보인다면 전부 다 때려눕히겠다며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미국에 있었을 때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 적까지 있다며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총을 다뤄본 베테랑 저격수고 자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미국 내의 케이팝 팬들은 전부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을 거라며 허세를 부렸죠. 사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인들이 소말리에게 당하는 장면을 취재하러 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자로서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한국을 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소말리는 한국인을 총으로 쏘기는커녕 그가 총을 드는 동시에 오히려 수십 년 전에 군대를 전역한 한국인 노인들에게마저 바람구멍이 나버릴 게 분명했어요. 한국인들이 타고난 명사수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된 국가로 사격에 대해 꽤나 자유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국가죠.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로 모든 남성은 2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즉, 한국 남자들은 정규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건 그저 훈련 없이 총만 쏴본 미국인들과는 그 실력과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3호 주얼리호를 구하기 위해 펼쳐진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한국은 상당한 국제적인 명성을 쌓게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의 꿈을 키워오며 준비를 해왔기에 이 사건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언론사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결국 선박을 점령한 해적들이 아닌 인지를 명중하는 사고를 쳤다며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최악이며 작전 능력도 형편없다며 조롱의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써내려갔거든요. 당연히 그건 전부 거짓 기사였어요. 아덴만의 여명작전은 전 세계의 군사작전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고 또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해적이 아닌 인지를 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며 한국의 나쁜 소식은 자신의 삶에 낙인 한심한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헬리콥터 안에서 기회를 엿보던 한국인 저격수는 표적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리인 약 200m나 떨어진 상공에서 맴돌고 있었는데요. 이는 헬리콥터와 선박의 반대편 사이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에 사격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매우 어려운 사격이었어요. 또한 선박은 여전히 시속 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헬리콥터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불안정하게 흔들렸죠. 인질이라는 인간 방패는 또 어떻고요? 해적들은 저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질과 붙어 있었고 이 말은 저격수는 인질과 분리되는 단 몇 초의 시간만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고 심지어 총알 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횡풍, 헬리콥터가 하강 기류를 생성하는 상황, 그리고 배의 속도까지 전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사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저격수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사격에서 정확히 해적을 명중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정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작전을 제대로 보도해주는 일본 언론사는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언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사격으로 덤빈다는 게 너무나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상황도 잠시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에게 자꾸만 저지를 당하던 소말리는 드디어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는 한국에서 위안부를 기리는 동상인 평화의 소녀상에 키스를 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했고 이를 비난하는 채팅에 대해서는 그깟 동상이 뭐길래 과민 반응을 하냐. 위안부는 일본군이 돈을 주고 고용한 여자들이며
이들을 기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다. 내가 이 동상을 망친다고 해도 나약한 한국인들은 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며 매우 도발적인 어조로 반응했거든요. 이건 정말 특종감이었고 저는 그 즉시 소말리의 행동을 조사하여 일본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를 소말리가 더럽혔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환호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소말리가 소녀상에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한 영상과 기사를 작성한 뒤 급하게 언론사로 보낸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한국을 돕는 꼴이 되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소말리는 역사관이 바로 잡힌 녀석이라며 환호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일본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소말리의 행동을 벌써 잊은 건지 아니면 아무리 적이라도 그저 한국을 괴롭혀서 좋은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소말리가 소녀상을 성적으로 모독하자마자 그는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말리는 자신의 흑인 친구들과 한국 여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건장한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소말리에게 돌진해 오더니 그대로 주먹을 날리며 소말리의 턱을 돌려버렸거든요. 그의 주먹이 얼마나 매서웠으면 소말리는 그 즉시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나 덩치 좋던 소말리의 흑인 동료가 한국인 남성을 막으려고 움직임과 동시에 그는 그대로 한국인 남성에게 제압당하며 완전히 자존심을 구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한국인 남성과 소말리 패거리의 1대3 싸움이었음에도 한국인 남성이 덩치 좋은 소말리 일당 3명을 전부 다 두들겨 패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소말리는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치려다 그대로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결국 몇 분간이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방송은 종료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남성은 감히 평화의 소녀상을 더럽히고도 멀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라며 그야말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대의적인 명분으로 소말리를 참교육한 거였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지며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만약 제가 소녀상을 더럽히는 소말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이목을 끌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미 어그로란 어그로는 전부 끌린 지금 저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적을 박살내는 한국인들의 행동력을 일본 전역에 퍼뜨린 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받아든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 일본에서는 세대와 성별 간의 갈등까지 일어났죠. 일본 여성들은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주먹 한 번에 제압하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꼭 자신이 피해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한국인들의 듬직한 행동력을 보고 일본 남성들은 약해 빠진 존재라며 비하를 이어나갔는데요. 실제로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에게 시비를 걸리지 않기 위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퍼진 상태였기에 이는 한국 남성의 1대3 싸움과 비교되며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국인들이 불의에 맞서 싸울 때 일본인들은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부 도망가버린 셈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노인들 또한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애국심이라는 게 없다며 한국 놈들조차 자신들의 나라가 더럽혀졌을 때는 기꺼이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런 용기가 하나도 없다며 젊은 세대를 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소식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희소식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 뒤에는 어김없이 자기 합리화가 시작됐어요. 일본 남성들은 자신들도 소말리를 꼼짝 못하게 한 적이 있다며 소말리가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을 도발할 때 자신들이 소말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그를 합주기로 만들어버렸지 않냐며 자신들도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다며 항변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하철에서 소말리에게 항의를 하며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계 남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지만 한국인만큼은 용기 있게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던 거였죠. 심지어 그렇게나 철두철미했던 소말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위치가 발각될 수 있었는지까지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참교육을 당한 소말리처럼 합주기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은 애초에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소말리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국가를 더럽히는 소말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말리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자주 목격되었던 홍대나 이태원, 강남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그를 찾고 있었고 소말리는 방송 중에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라이브 중간중간 보이는 독특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벽화, 그리고 플랜카드의 글귀 등의 단서를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소말리의 위치를 특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 거주하던 한국인 남성이 총대를 메고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준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부터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본은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지역들이 많고 또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듯 자신들이 분석한 위치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애초에 한국인들처럼 불의를 위해 모이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평균 인터넷 속도가 100MB/s가 넘고 가장 진보된 5G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터넷 속도와 연결성 면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원활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속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할 수 있으므로 소말리아의 행방에 대한 동영상, 이미지 및 업데이트를 거의 즉시 공유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거였죠. 즉, 한국은 인프라 면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일본은 어디까지 침몰했길래 한국에까지 완전히 밀리는 거냐며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소식에 전 국민이 귀 기울이고 있던 일본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물론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소말리를 알게 된 지금 소말리가 한국에서 어디까지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던 세계인들은 한국의 강력한 면모에 하나같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가 이렇게나 훌륭할지 몰랐다며 또한 한국인들은 무슨 민간인들이 마치 전문적인 첩보부 대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똑똑한 전략과 1대3 싸움에서도 압도우위를 점하는 무력을 보니 이건 전부 다 군대에서의 훈련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며 절대로 한국인들과는 시비가 붙으면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언급되며 전 세계인들은 일본은 겁쟁이들이 모인 국가라며 한국의 반이라도 따라가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대로 일본이 한국과 비교되며 전 세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파 기사를 작성하며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고 말았죠.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하나 더 터진 이후 제 결의에 찬 다짐은 그대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건 이번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다시금 민폐짓을 일삼고 있던 소말리에게 계속해서 참교육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소말리는 한국 남자들에게 호되게 당해 완전히 망가진 얼굴을 들이밀며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물주먹은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은 이미 한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니 이제 한국의 공권력과 법이 자신을 지켜주는 이상 한국인들은 자신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을 거라며 도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경찰은 자신을 지키는 경비견과 다름없다며 한국은 미국인인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나약한 국가니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마땅히 미국인인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이러한 그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소말리가 이렇듯 허세를 부린다고 해도 이제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네티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며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소말리가 아무리 한국의 역사와 국격을 무시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게 분명하죠. 일본을 좀 보세요. 일본도 인권이 잘 지켜지는 선진국이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그렇게나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음에도 고작해야 벌금 한 번 낸 것 말고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번 라이브에서는 소말리는 자신의 허세 가득한 태도와는 달리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듯 흰색 벽지만을 배경으로 한 채 방송을 진행했기에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말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숙소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의 사나웠던 눈은 곧바로 순한 아기 사슴의 눈망울이 되어 촉촉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하필이면 자신을 찾아온 한국인 남성은 마치 소말리가 머무는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꿰고 있는 것처럼 소말리를 지키는 경찰들의 눈까지 피해가며 소말리에게 접근했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경찰들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인 남성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소말리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이번에도 바닥을 나뒹굴며 한국 길거리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머리를 맞댔고 소말리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종료한 장소와 그의 라이브 방송 중에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토대로 소말리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소말리의 방송 중에 순간적으로 1초간 보인 피자박스를 포착한 한국인 네티즌은 그의 피자박스에 쓰여있는 매장을 추적한 결과 결국 소말리의 숙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간의 소말리의 행동 및 동선을 전부 분석한 한국인들은 이제 소말리가 굳이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동선을 예측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결국 전 국민이 마치 황금 고블린을 추적하는 것처럼 소말리를 찾아다니며 그에게 참교육을 해주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두려워서 피해를 당하고도 도망만 다녔다면 한국인들은 중고등학생들마저 단체 채팅방에서 얻은 소말리의 위치를 토대로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주기 위해 그를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전투민족이 맞았고 소말리는 상대를 잘못 골랐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말리가 이곳저곳에서 민폐를 끼치면서 다닌다고 해도 결국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야 가능하며 경찰이 독단적으로 그에게 벌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렇듯 법과 경찰 시스템의 맹점을 노리며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도 번번이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얌체 같은 소말리에게 직접적으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 네티즌들 전부는 한국의 이러한 화끈한 대처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소말리에게 각종 능욕과 희롱을 당하고도 그저 말로만 일본에서 그러면 큰일이 난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라며 협박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소말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소말리는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은 채 유유히 일본에서 빠져나갔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침입한 상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자칫하면 자신이 폭행범이 되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위안부 재단에 기부까지 하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듯 정말 믿기지가 않는 대응으로 소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을 직감했고 결국 몰래 한국을 떠나 도망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한국에서 출국 정지 상태가 되어 빠져나갈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벌인 악행들에 대해 전부 고발이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장면이나 가게 영업 방해를 하는 장면 등을 녹화하여 열댓 개의 범죄 사실을 전부 고발했고 고발이 들어온 이상 한국 경찰은 드디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의 누군가 나 대신 해주겠지의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력이었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대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말로만 소말리를 고발했으니 그는 곧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라며 허세를 부려댔지만 현실은 일본 시민들의 신고는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일본 경찰들은 소말리의 민폐 행동을 보고도 자신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소말리를 풀어주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을 보여줬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경범죄 벌금 한 건 외엔 멀쩡하게 일본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던 거죠. 해외에서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 재팬타운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꼴이 없으니 한국과는 달리 소말리에게 완전히 나라 자체가 희롱당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말리는 한국에서 열대 건의 경범죄 고발뿐만 아니라 약물 관련 혐의까지 받고 정말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의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시켜버렸기에 그는 더 이상의 후원금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한국의 감옥에 투옥되며 돈줄도 끊겨버려 그야말로 한국에서 말라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말리가 한국에 까불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된 상황에 전 세계인들은 환호하며 다른 나라들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한국인들이 해냈다. 한국이 소말리를 끝장냈으니 그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되어 기쁘다. 동양인들은 전부 무기력하고 나약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만은 어찌 보면 한국이 일본의 복수를 대신해준 셈이었음에도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떠올리며 완전히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한국에서의 소말리의 소식을 보도하지 말라는 제안을 걸었다며 저보고 곧장 일본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맞아 보였고, 저는 이러한 암담한 양국의 격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쓸쓸히 복귀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